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홍진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여곡절이 많네요.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뭐지? 비가 와서 그러나 그기까지만 녹화되고 끝나버렸어. 안타깝다. 대표님이 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제가 오마에 갑니다, 미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이제 반응들이 부럽다 뭐 등등. 근데 대표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진짜요? 뭐야. 얼마 전에 연기 시도하시길래 저도 해봤습니다. 진짜요? 네. 발연기. 네. 세이브 코스피 어떻게든 해보겠다, 살려보겠다고 발연기도 하고 요즘에 진짜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대표님 근데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네,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계시고. 제가 얼핏 듣기로 올해 수익률이 꽤 괜찮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뭐 먹고는 살고 있는데. 네. 네, 뭐 아주 잘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체면치레는 하는 정도? 네. 약간의 겸손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느낌인데 올해 사실 시장이 한 10%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 네. 플러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펀드 수익률이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네, 평소 하던 대로? 네, 약간 뭐 그런 네. 느낌인가?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네. 그 투자의 교과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저를 소환하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보면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나는 교과서 보고 그냥 했는데요,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얘기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얄밉게 들릴 수 있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지루하고 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워런 버핏 얘기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뭐 지겹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뭐 진부한 얘기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들어서 놓치고 이럴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풀어 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대표님? 그러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버핏인가요? 워런 버핏.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책도 쓰고 있다면서. 책이요? 그 얘기도 해주셔도 되고. 비밀인데. 진짜? 비밀이었어? 비밀 네네. 아닙니다. 아니. 네네. 책에 쓰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전에 썼던 책이 주식하는 마음이라고. 주식하는 마음. 이 불확실한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가, 그냥 기본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책을 쓰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 내용 좋은 거 알겠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책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원래 그 주식하는 마음 책 말미에 이제 책 추천을 쫙 많이 해놨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냥 어떤 책 읽고 뭘 공부하면 되는지 좀 후속편 빨리 좀 써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뭐 현명한 투자자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일단 쓰고 있고요. 그 독서 모임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같은 책을 읽더라도 좀 사람마다 해석하시는 게 많이 다르고 좀 본인이 꽂히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게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버핏 얘기를 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버핏만 보는 건 아니고 뭐 그레이엄부터 뭐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그 뒤에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뭐 이런 여러 대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쓰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뭐 교과서를 쓰는 느낌이긴 하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리라이팅하는 느낌. 그저 교과서의 그 옛날에 그거 학습지? 뭐죠? 예,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교과서를 보면 좀 학습지 느낌으로. 네, 교과서의 뭐 참고 자료, 보조 자료 같은 그런 느낌. 연습 문제 이런 것도 넣나요? 그러면 연습 문제. 그래서 제가 연습 네. 문제를 숙제를 몇 가지 넣어놨는데 저희 편집장님께서 이런 거 좀 압박스럽다. 이런 거 좀 빼자. 편안하게 읽을 거지 무슨 뭐 참고 교과서냐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오늘 밤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우기로. 거의 다 썼나 보네. 한 반 정도 썼어요. 반 정도? 네. 그렇구나. 올해 안에는 그럼 나오겠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일단은 뭐 5월 말까지 탈고하고 그러면 아마 한 7월쯤에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또 저희 오마도 가야 되고 하니까. 저희 그 대표님도 하고 단태님하고 저하고 그 오마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핏 옹님을 저는 사실 제가 버핏을 막 뭐 엄청 존경합니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세히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예습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3프로 TV에 나오셔가지고 2년 전에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봤거든. 근데 막판에 그런 약간 찝찝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 뭔가 설명을 하다가 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뭐 이런 거 막 그 캐시플로우 얘기하다가 뭔가 부동산 얘기로 흐릿하더니 다음에 모시는 걸로 하다가 그 뒤로 없던데. 맞아요. 보니까. 그죠? 제가 그거 되게 빡센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날 시도를 했다. 원래 어디 가서 얘기를 별로 안 하다가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접었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영상을 보고 후속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막 다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저도 보면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경제적 해자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년 후에 그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 회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익히긴 했는데 제가 다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그 워렌 버핏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네, 일단 그 경제적 해자 그리고 그 N 플러스 1차함 그거 가면은 그거는 빼고 제 생각엔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의 반대말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3가지 정리해 주신 것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버핏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뭐 버핏 하면은 또 최근에 인수를 오랜만에 또 많이 하셨잖아요. 보험사를 그쵸. 또 역대급 규모로 인수를 하셨고 또 그 HP, 휴렛패커드 그 맞아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버핏이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다시 시장을 좋게 본다는 시그널인가? 혹은 또 그러면 버핏이 이제 이후에 사게 될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을까? 이런 주식들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버핏에 대해서 이번에 책 쓰면서도 뭐 이것저것 자료 조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최근에 버핏이 뭐 뭘 샀는지 앞으로 뭘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버핏이 뭘 샀다. 그럼 나도 그걸 따라 사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버핏이 다음에 뭘 사지?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사둘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사람의 사고 체계를 따라잡으려고 한다. 일종의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쵸. 그거를 파악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버핏만큼의 어떤 사고 체계라던가 지적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만이 득할 수 있는 뭐 어떤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미공개 정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버핏과 동일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버핏을 추종한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안지를 보고 거꾸로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계도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지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터 린치가 힌트를 주는데, 네네. 본인이 어떤 종목을 본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다라는 걸 당신이 봤다고 해서 그걸 당신이 절대로 따라서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나도 틀릴 수 있고, 그치. 두 번째
어제 내가 샀지만 오늘 이후에 내일 당장 내가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살 때 사실 이게 어떤 만약에 우리가 포커를 친다 그러면은 어떤 한 게임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난다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룰렛을 돌린다, 뭐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하건 간에 게임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주식을 살 때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타임라인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뭐 3개월 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한 거다. 혹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5년 정도 길게 보고 산 거고,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혹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더 살 생각이다. 네.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조금만 샀다. 원래 계획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하에서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펀더멘탈하게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기대했던 이슈가 생기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그 각각의 변수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남들은 모르는 거죠. 네, 나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대응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종목과의 연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뭐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구축이 돼 있는데 이 포지션의 약점이 뭐 이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테크주가 하나도 없는데 테크주가 많이 달릴 경우에 내 포트폴리오는 언더퍼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테크주를 뭐라도 사놔야 된다. 물론 버핏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약간 내가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떤 테크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누가 보기에는 이 주식만 딱 보고 이 주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이 주식을 따라 사면은,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성공한다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이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보만 가지고는 그 정보 안에 녹아져 있는 수많은 다른 정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도 사실 녹아 있는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이것만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본으로 좀 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은 버핏만큼의 사고 체계와 버핏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은 이상은 요 포트폴리오 끄트머리를 추적해 나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그 버핏의 사고 체계, 버핏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일단 그걸 먼저 공부한 이후에 뭐 최근의 행태건 아니면 과거의 행태건 뭔가 우리가 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는지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내가 가진 사고 체계와 내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버핏의 사고 체계. 버핏의 머릿속에는 이제 핵심적인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메커니즘이 어떤 게 굴러가고 있는가, 여기부터 보는 게 순서가 되는 거겠죠.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냐, 그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텐데, 다는 뭐 되는 데까지 하시죠. 네. 언제까지 있나요? 뭐 대중 없습니다.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야, 이거 좀 힘들면 끊어. 멀리 갔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오마가 가서 라이브로 해도 돼요. 거기서 해도 돼. 이 to be continue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버핏의 사고 체계
를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 버핏은 본인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라고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버핏의 뭐 버크셔 해서의 주주서한 아니면은 뭐 그 애뉴얼 미팅에서의 Q&A 저희가 이제 가서 들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많이 한다는 게 문제죠. 아하.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버핏이 그 버크셔 주주서한을 쓰기 시작한 게 65년부터고 네. 그때는 좀 약간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다가 약간 이거를 문학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1977년 캐롤 루미스라는 사람이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021년 주주서한이죠. 그러면 이게 몇 년치가 쌓인 거예요? 그럼 23 더하기 21, 그럼 44년치가 쌓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핏의 투자 체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 44년치를 읽어야 된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 책이던데 다. 네, 네, 하나하나가 지금 수십 페이지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들을 또 좀 나름대로 편집을 한 책들이 있긴 있어요. 뭐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던가 그렇죠. 버핏 라이브라던가 아니면은 그 누구냐 다른 책이 또 있는데 갑자기 로렌스 커닝엄이 쓴 뭐 그런 책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편집이 된 버전이기 때문에 전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버핏의 그 버크셔 주주서한은 또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올 네, 거고 또. 네, 그죠? 그래서 A to G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전체 사고 체계를 한 번에 딱 정갈하게 완결성 있게 전달을 해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 추측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버핏의 투자 방식은 벤자민 그레이엄에게서 85%, 그다음에 필립 피셔에게서 15%를 배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널리 알려진 말이긴 한데 버핏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출처를 찾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은 유명하긴 해요. 그리고 버핏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그 버크셔 주총에서 Q&A에서 뭐 당신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버핏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85, 15가 없는 얘기 누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85%부터 할까요? 네, 85%. 자, 그러면 85% 벤자민 그레이엄, 15% 필립 피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야 이거 예능감을 살리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주시죠. 네. 네.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 그 빨간 책. 투자자, 네. 빨간 책. 네. 현명한 투자자. 네. 네, 그 책을 쓰신 분이죠. 네, 버전별로 색깔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옛날에 네, 빨간 알겠습니다. 책이었죠. 뭐 빨간색 네네. 네, 지적 조언. 네네네. 아무튼 아니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해오셨네. 준비를 해오셨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네. 빨개졌네. 네. 그럼 그레이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네. 자 그레이엄은 가치주 투자. 해서 그레이엄은 뭐 순유동자산 혹은 뭐 장부가 대비 싼 주식들, 그렇죠. 정량적인 요소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뭐 PBR 뭐 0.3배 아니면 순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이런 주식들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그리고 버핏도 벤자민 그레이엄의 스타일은 담배꽁초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필립 피셔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모토로라라던가 이런 어마어마한 주식들에 대해서 몇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면서 수천 퍼센트 돈을 벌었죠. 수만 퍼센트인가? 아무튼 종목별로는 뭐 거의 10배, 1000배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를 이제 85, 15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죠? 버핏의 스타일은 85% 가치주, 그렇죠. 15% 성장. 쉽게 생각하면. 네, 요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인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싼 거를 더 좋아하는구나. 성장보다는 뭐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버핏이 예전에는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스타일로 투자를 하다가 찰리 먼거,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주로 전환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버핏도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재밌는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는 성장주라는 단어가 몇 번, 네, 성장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가치주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현명한 투자자? 네.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성장주라는 말은 나오는데 가치주란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버핏 그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성장주, 가치주 구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버핏은 그런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성장은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맥락들을 다 알고는 계신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그레이엄이 마지막에 그레이엄 생애에서 가장 크게 돈을 번 주식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이코라고, 버핏도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 가이코라고 공무원 대상으로 보험을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주예요. 그리고 그레이엄은 자기가 평생 다른 주식으로 번 돈 다 합쳐도 가이코 한 종목으로 번 돈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이코는 성장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자를 쓰기 이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좀 상당히 빡센 책이에요. 네. 진짜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샅샅이 들이파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되게 진지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좀 대중적인 책을 써달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대중적인 요소만 뽑아서 쓴 게 현명한 투자자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현명한 투자자도 좀 헤비한 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증권 분석에서 1962년 버전에서 1962년. 네, 그러니까 한 4판일 거예요. 네. 네 번째 에디션에서 성장주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법, 뭐 이런 챕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 생각에 성장주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언제라고요? 1962년. 1962년. 네. 62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벤 그레이엄이 사망하신 게 1976년에 사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 1980 몇 년인가 이제 그 후속 에디션이 나왔는데 그 후속 에디션에서는 그 챕터 자체가 아예 사라져요. 그래요? 네.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네, 이게. 네. 야, 이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데요, 생각보다? 야, 이거 뭐, 그 흥미를 이렇게 돋기 위해서, 주기자 흉내도 내시고, 그런 진짜. 이게, 고민을 많이 해오셨네. 아무튼, 이거 흥미진진, 푹 빠져듭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왜 사라진 거지? 어디 간 거지? 재미없을까봐 막 걱정했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근데 네. 어디 간 겁니까? 사라졌어요. 뭐,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레이엄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후대의 그 후학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뺀 건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는데 뭐 그 제이슨 스파이크가 편집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뭐 모르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추측은 그냥 우리 그레이엄 선생님은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장주 이런 얘기를 넣으면 안 되지 해서 뺀 거 아닐까. 그리고 그때 시대상이 또 62년부터 69년까지는 성장주가 되게 많이 달리다가 그다음에 70년대에는 그 주식들이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프티 50 뭐 이게 나오면서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엄 선생님에게 뭔가 흙탕물을 튀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없었던 일로 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주가 또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되게 흥미진진하네. 이게 후대에 후학들이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보호해드려야지 이러면 생각을 가지고 지운 게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라는 흥미진진한 추론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벤자민 그레이엄도
생각보다 성장주에 대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태도나 열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현명한 투자자에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보란 얘기는 해요. 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이익을 가치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어적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들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요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게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서 잘해주세요. 일단 그 현명한 투자자를 읽을 때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적 투자자는 좀 보수적인 거, 뭐 원금 안전이 보장되는 걸 좋아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 뭐 이런 뉘앙스가 살짝 들잖아요.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는 좀 고용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해석하는 바는 물론 그런 해석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방어적 투자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과 수익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대단히 큰 뜻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남들만큼의 성과만 거두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내가 큰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아.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데 투자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느낌이구나. 등 떠밀려서 뭔가는 해야겠지만 잘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을 현 시대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패시브 투자자라고 부르죠. 패시브 투자자는 그냥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벤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인덱스 펀드 사세요라는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기에는 인덱스 펀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벤 그레이엄 책에서 전반적으로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어적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은 이러이러하다. 공격적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은 이러이러하다. 두 개를 언제나 철저하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방어적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은 현 시대에서 우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냥 그 존 보글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인덱스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사면 그냥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위험을 덜 짊어지고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벤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알려주신 거고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정돼 있으니까 답이 쉬운 문제라는 거죠. 이건 쉬운 문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이거는 이제 기술 발달로 해결이 된 문제.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격적인. 그렇죠. 알파 헌터들이 이제 문제는. 나는 어떻게 모르겠고. 그 뭐 연 7% 10% 그거 가지고 안 돼. 성에 안 차.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빡세게 주식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려주쇼. 벤 선생.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의 성장을 감안을 할 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얘기 안 해도 낙관적인 거는 이미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낙관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굳이 벤 그레이엄이 성장 스토리를 이렇게 공부해보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열심히 공부해놨을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많이 공부를 해놨을 건데 가만 놔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향이 좋아하니까. 그 벤 그레이엄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벤 그레이엄은 확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레이엄을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유형 자산 혹은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히든 에셋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확실한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그레이엄은 개별 투자권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투자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유리한 확률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을 본다라 하면 잘 됐을 때 얼마나 잘 될 것이며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자, 미래의 성장을 땡겨오는 주식을 우리가 사려고 한다. 그러면 잘 됐을 때 얼마나 잘 될 건가,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안 됐을 때 요거 얼마나 박살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가면서 해라. 아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라, 방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보고, 그 대신에 이쪽은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하니 내가 말을 안 하겠다. 하지만 요거는 얘기를 해줄게, 이런 거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양쪽을 다 중립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공식도 있어요. 성장주 투자를 할 때 뭐 향후 5년, 7년 정도의 뭐 장기적인 EPS 성장률을 가지고 와서 이거에 어떻게 하면은 적정 PER이 나와. 뭐 이런 공식도 있거든요. 네네. 그 공식을 쓰면은 PER 20배, PER 40배 이런 것도 다 정당화가 가능한 그런 공식이 있어요. 숫자 노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뭐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얼마든지 네.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벤그램이 무조건 뭐 PER 5배 미만을 사라, 뭐 PBR 뭐 0.5배 미만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물론 어떤 그런 몇 가지 숫자들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건 또 에디션이 나올 때마다 그 기준값들은 다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세한 어떤 숫자 기준치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했던 진짜 얘기, 진짜 핵심 사고 체계가 뭔가라는 걸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불량을 걱정을 했던 게, 네. 이제 벤그레엄의 프롤로그를 지난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구나. 근데 제가 제 생각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거를 불량이나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미국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투비 컨티뉴드로 하면 네. 되니까 네.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네.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그러면은 벤그레엄이 하고자 했던 핵심 얘기는 뭐냐? 그럼 요거의 힌트는 또 버핏으로부터 다시 또 찾을 수 있어요. 네. 버핏은 이제 그레엄한테서 뭘 배웠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답변을 해요. 네네. 딱 세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은 사업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 그 다음에 안전마진, 요렇게 세 가지를 그레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PER 몇 배 이하를 사라,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를 사라, 이런 얘기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는 주식은 사업의 일부다. 사업의 일부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마진을 확보할 것.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다. 네, 요 세 가지를 배웠고, 그럼 요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주식은 사업의 일부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는, 주식 이면에는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돈을 잘 버는 거. 사업이 돈을 잘 벌어야 결국은 주식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냥 그 이면에 주식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더 비싼 값에 누군가한테 팔아넘기는 건 뭐 이렇게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겨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가야겠죠. 뭐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론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쵸. 거죠. 전체적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버핏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투자자 전체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이 주식으로부터 걷어갈 수 있는 이익의 합계는 회사가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벌어들이는 총이익,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요. 회사가 100억을 투자받아서 향후에 한 20년 동안 1000억을 벌고 회사를 청산했다. 그러면은 회사가 돌려주는 돈은 1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100억을 넣어서 네, 그렇죠. 1000억을 벌었다? 그렇죠. 그럼 1100억. 네, 1100억.
됐고 청산을 했다.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만약에 중간에 배당을 하나도 안 하고 쭉 남았겠다면 예, 있다가 회사를 청산하고 1,100억이 남아서 이거를 주주들에게 다 돌려줬다. 라고 한다면 뭐 세금 이런 거 제외하고 그렇게 친다면은 이 전체 투자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이익은 뭐 원금 100억을 제외하면은 1,000억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1,000억이 전부인데 그럼 그 중에서 뭐 사타 팔았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을 거고 적게 번 사람이 있을 거지만 주가는 오르고 빠지니까 네.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네네. 너무 천부적으로 잘한 사람이 네. 제일 많이 벌었지만 어쨌든 합치면 예, 모든 투자자의 이익의 합계는 1,000억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버핏은 항상 좀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히 질문이 있는데 멀티플이 있지 않나요? 이익에다가 그래도 자 청산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청산을 하면 그렇죠. 네.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돈 벌고 해가지고 남아서 다 청산했을 때 이 가격 요거가 가격이 아니라 어떤 금액 실제 캐시가 남아 있는 거죠. 청산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극단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가정들로 좀 가져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극단적인 가정으로 이제 지금 사업 시작해서 100억 받았고 20년 사업하고 끝냈다. 끝내고 현금을 다 돌려줬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뭐 10명의 투자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지지고 붓고 뭐 무슨 짓거리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투자자 10명의 투자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계는 1,000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회사가 끝났으니까. 그때 끝났으니까. 네, 끝났으니까. 네. 넘어갈 수가. 그 안에 멀티플이 10배가 돼가지고 뭐 엄청 비싸게 팔리든 싸게 팔리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관계없는 거죠. 마지막에 끝나는 건 1,000억이 끝났으니까. 네. 그쵸.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뭔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000억보다는 뭔가가 계속 줄어들죠. 그 마찰 비용이라고 버핏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브로커를 거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또 세금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 10명의 투자자가 사고 팔고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 10명의 투자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종 돈은 1,000억에서 계속 줄어들죠. 네, 증권사와 국가로 새 나가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하니까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다, 망했다. 그러면은 100억을 투입을 했는데 회사가 돈을 좀 벌다가 뭐 일단 결국에는 배당은 한 번도 안 하고 했다가 결국은 그냥 망했다, 빵원이 됐다, 끝났다.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계는 마이너스 100억이죠. 100억을 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저스트 마이너스 100억인 거죠. 누군가는 사타 팔았다를 잘 하면서 돈을 벌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합산은 마이너스 1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논제로섬이다. 근데 논제로섬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자 전체로 봤을 때 사타 팔았다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투자자 전체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줄어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인사이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남을 이겨서 이 두 가지 게임이 존재하는 거죠. 남을 이겨서 돈을 버는 거랑 그 다음에 논제로섬 게임인지를 파악해서 논제로섬 게임에다가 베팅을 해서 그냥 남들도 다 돈 벌고 나도 벌고 그냥 적당히 묻어가자 이런 게임을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게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논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둘 중에서 나는 어떤 게임에 참여를 할 거냐 요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넌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00에서 시작해서 1,100억으로 끝났을 때 1,000억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된 거니까 넌제로섬이지만 1,0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안에서 번 사람 깨진 사람 이 안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세금 나가고 이런 것까지 그거는 제로섬이고 전체 투자자들이 합산은 플러스인 거고 만약에 1,000을 벌었다면 벌고 끝났다면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로섬 게임에서 이길 거냐, 그렇죠. 아니면 넌 제로섬 게임에 베팅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에서 하려면은 헤지펀드들이 하는 것처럼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 집중해서 더 잘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넌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접근은 그래서 두 번째 버핏이 이야기한 두 번째 그레이엄으로부터의 교훈은 미스터 마켓?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관점은 미스터 마켓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미스터 마켓이 뭐냐는 잘 아시잖아요. 미스터 마켓. 네. 미스터 마켓 책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있어요. 미스터 마켓 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1년에 한 번씩 뭐 쓰는 책. 네. 미스터 마켓을 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일단 주식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주식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위험한 거는 당연히 일간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채권 대비해서 주식은 일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위험 자산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론들이 오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시장 그리고 위험을 바라보는 접근법인데 이제 그레이엄의 책에서는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 8장인가 12장인가 8장과 20장을 보라고 하는데 20장이 안전마진이고 8장이 미스터 마켓인가 그럴 거예요. 네. 12장인가 약간 헷갈리네. 아무튼 8 아니면 10이에요. 네. 그 미스터 마켓을 얘기하는 페이지에서는 시장이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가치 기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서 약간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좀 민망할 정도이긴 한데 네. 아까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주식은 사업의 일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제로섬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은 1,000억짜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인수할 때 1,000억을 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만족스러운 가격이야. 뭐 이런 뭐 어떤 이유로건 간에 그런 판단을 평가를 했다면 네, 평가를 했다면 옆집에 어떤 마켓 성님이 계신 거죠. 마켓이라는 형님이 옆집에 살고 계신데 그냥 매일매일 우리 집에 와서 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야 내가 이 사업 하고 있는데 이거 제발 500억에 팔 테니까 제발 좀 사달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문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와서는 야 그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2,000억에 내가 사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계속 탕탕탕 두드리면서 계속 어떤 사업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당신이 인수할래? 혹은 당신의 사업을 내가 인수하겠다. 네. 이런 식의 제안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약간 조울증 환자라는 거죠.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2,000억에라도 제발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해가지고 어제 2,000억에 팔아라 라고 했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야 500억에라도 다시 사주면 안 되겠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 네, 조울증 환자인데 근데 이 아저씨는 그 조울증 환자이긴 한데 이 아저씨는 또 되게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 이 사람의 성격상 커다란 장점은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와서 야 500억에 좀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아 싫어요 가세요 라고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와서 탕탕탕 두드리면서 야 600억 어때 600억 혹은 또 탕탕탕 두드리면서 700억 혹은 어떤 날은 2,000억 어떤 날은 1,500억 이렇게 아무리 내가 거절을 하더라도 그냥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 찾아와서 어떤 가격을 제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미스터 그렇죠. 마켓. 네. 마켓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에 참여를 해서 시장에서 누군가를 이겨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게 주식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잖아. 그렇죠. 매일매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내가 주식 샀는데 내일 바로 가격이 빠질 수도 있고 바로 가격이 진 거 같잖아 그러면. 네, 가격이 빠지면 진 거 같고 가격이 오르면은 이긴 거 같고. 이긴 거 같고. 뭐 잘한 거 같고 네. 뭔가. 근데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죠. 내가 사서 다음날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따라 붙어야 돼? 팔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절대. 이런 격언이 있고, 그러니까 불타게 해라. 쭉쭉 끝까지. 모멘텀 붙었을 때 바짝 따라 붙어야 된다. 뭐 이런 격언이 있고. 절대 다시 못 산다. 네, 이런 거죠. 뛰어내리면 함부로 뛰어내리면 다시 못 산다. 이런 격언이 있고, 또 한 가지 격언은 이익이 났을 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치. 철저하게 딱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은 바로바로 끊어내야 된다. 그치.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 둘 다 꽤 괜찮은 격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격언 대 격언으로 봐서는 우리는 어떤 좋은 답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가격을 얼마 정도면은 내가 불편한 가격이다. 얼마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뭐 이런 감이 있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인수나 매각 제안을 와서 하는 거는 내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냐가 중요한 거고 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 1,000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500억짜리였네. 혹은 1,000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2,000억짜리였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 판단이 바뀌어서 내가 사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 들르는 곳이 시장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스터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옆집 아저씨라는 거잖아. 옆집 아저씨. 내가 만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1,000억이라는 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쵸. 가정이 그쵸. 이 가정이 이게 그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죠. 아니 1,000억이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귀 막을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나 외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못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계속 흔들리거나 그쵸.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레이엄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좀 환상을 좀 버려야 돼요. 가치 평가라는 게 좀 되게 팬시해 보이는 기법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식도 막 화려하게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거는 얼마짜리야라는 어떤 그 비밀의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 마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가치라는 거는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레이엄도 말했고 버핏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계산을 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모두가 합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계산을 해놔야 한다라고 증권 분석에 나와요. 자, 이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그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진짜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과연 가치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인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으로 점 하나로 찍을 수 있냐, 범위로 그러니까 인터벌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점으로 찍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페이크가 있는 게 그레이엄이 실제로 했던 투자법을 보면은 뭐 순유동자산 대비 어쩌고 이런 걸 사서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의 투자도 하긴 했는데 그레이엄은 뭘 했냐면 산 다음에 회사에다가 편지를 써요. 당신네 이거 보니까 채권을 뭐 이만큼 잔뜩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근데 왜 이거 들고 가만히 있냐. 이거 팔아서 배당해라. 주주 운동을 한 거네. 그렇죠. 그레이엄은 1세대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그렇군요. 그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그 록펠러 계열의 스탠다드 오일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는 뭐 파이프라인 깔아놓고 뭐 유지보수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도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레이엄이 야, 좀 이상하다. 너네 이거 왜 필요하냐라고 회사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회사 경영진은
야, 당신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냐. 이거 언제든 필요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좀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쫓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레이엄이 열받아가지고 지분을 쫙 매입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매입을 해서 결국은 이사 자리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배당합시다. 해서 배당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에 일대 주주가 록펠러 재단이었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약간 힘을 실어줬다라는 썰도 있어요. 야, 이게 되게 흥미진진하네. 그레이엄도 주주 운동을 했던 거였어요? 네, 주주 운동이 1세대예요, 1세대.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김규식 대표님이랑 세이브 코스피 막 하고 막 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후대에 그렇게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세이브 코스피. 네네. 그러니까 후대에 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레이엄이 1930년대, 40년대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행동주의를 하신 분들이 오래됐지만 또, 많이 있으셨지만 이번처럼 또 대중적으로 좀 관심을 그래도 이번에 끌긴 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팅입니다. 주주 운동가였다. 이거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진짜 새롭게 많이 알게 되네요.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에서도 약간 지원을 한 것 같다. 록펠러가 일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일대 주주 입장에서도 재단인데 그럼 재단 입장에서 사실 스탠다드 오일 뭐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건데 뭐가 있는지도 사실 다 파악하지 못했을 거고 근데 그레이엄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서 노던 파이프라인이 배당을 하면은 그 재단도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에는 록펠러가 야, 저 좀 찬성해줘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썰이 또 그레이엄발 본인이 또 회고록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군요. 록펠러가 사실 나 좀 좋아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거다. 첫 번째 주주 운동이 성공한 데는 록펠러의 도움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네요. 스토리가.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샌 것 같은데 그 그레이엄이 실제로 했던 방식은 그렇게 싼 주식들을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부르는 그 주식들을 그냥 사서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사서 회사랑 파이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사실 그레이엄은 1세대 헤지펀드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롱숏 전략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우선주 차익 거래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했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대단하네. 참고로 그 미국은 원래 옛날에 1800년대부터 공매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었고요. 되게 보편화. 180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에 그때 그 제시 리버머 책 보면 그 당시에 뭐 어디에 숏 포지션을 잡고 뭐 맞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거였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현명한 투자자 책에 보면은 그 내가 썼던 투자 전략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가 좀 뻘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썼던 전략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빡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 뭐 행동주의나 차익거래나 그런 것들. 행동주의를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지. 어디 뭐 주주 찾아가서 뭐 편지 쓰면은 뭐 엄청 무시당할 텐데 그러면 포기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현명한 투자자 초판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우며 유일한 결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현명한 투자자 초판에 나와요. 진짜요? 성장주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냥 성장주 사놓고 그냥 있어라.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뭐지 이거? 근데 이게 잠깐만 아까 그 주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셨을 때부터 뭔가 이게 새로운 얘기들, 의외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워야 할 게 뭐 순유동자산 전략이니 뭐 가치주니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으로서 괜찮을 수는 있으나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사업의 일부다. 그 다음에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마진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확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가치라는 거를 그 하나의 주어진 값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유리한 확률이라고 판단해서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의 건에서 내가 돈을 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100%짜리는 없다. 네. 뭐 51% 혹은 70%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50% 미만이면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하되 그런 베팅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해서 해라. 요게 이제 안전마진에서 하는 얘기. 안전마진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최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일부인 거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거 사는 건 뭐 당연히 맞는 건데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낮은 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만약에 그때보다도 시총이 더 낮으면은 가장 좋은 거고 혹은 뭐 돈을 벌 수 있을 때 한 80% 이익이 있는데 뭐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벌어지더라도 마이너스 한 20% 정도에서 나는 엑싯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면은 80대 20, 그럼 유리한 확률 분포인 거잖아요. 그럼 요런 거에서 베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 요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최대한 분산을 해라. 그게 뭐가 오를지 모르니. 네,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그게 안전마진에서 하는 얘기고 요렇게 세 가지가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그 사고 체계, 핵심 사고 체계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레이엄이 85%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치주를 중요하게 85%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해서. 그렇죠. 다 깨버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나머지 15%는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되나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가치주 85, 성장주 15로 하면 애초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버핏 포트폴리오에 성장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구분은 애초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핏이 아예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운 핵심 사고 체계는 요 세 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70% 정도고 나머지 15%에는 뭐 가치주라던가 아니면 뭐 행동주의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버핏도 행동주의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가 행동주의를 하다가 에이 회장이 되어버렸네. 에이. 회사와 싸워야지 하다가 다 이겨서 내가 회사를 아예 내 회사가 되어버렸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뭐 댐스터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투자로 들어가서 했던 그런 투자 건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은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엔 좀 그렇다. 청산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버핏은 심지어 자기 죽으면 이 돈 인덱스 투자해라 라고 와이프한테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조금 어쨌든.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지 않을걸? 나처럼 하기 쉽지 않을걸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레이엄처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버핏처럼 하는 것도 훨씬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핏을 얘기할 때 흔히 자, 버핏의 투자 방식 어떻게 되지? 버핏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식을 사는구나 해서 자, 그럼 그 투자 원칙들을 내가 잘 익혀서 나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버핏처럼 돈을 벌겠지?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대이고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핏처럼은 못 돼요. 일단 이게 아무리 따라하려고 그래도 버핏은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가 죽었다 깨어나 한 10번 정도? 300만 번 정도 죽었다 깨어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투자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300만은 좀 심했다, 솔직히. 10번 할까요? 10번 정도면 일단 한 번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뭐 300만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10번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잖아. 네, 굉장히 어려운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제 15%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5%는 뭐냐 했을 때 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레이엄도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15%가 피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버핏은 아예 대놓고 피셔가 좋긴 한데 피셔보다는 찰리 먼거가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찰리 먼거가 또 벤자민 그레이엄 은퇴한 이후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또 그레이엄이랑 많이 교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먼거와 그레이엄을 굉장히 존경하긴 했지만 그의 투자법에는 좀 이론적으로 안 맞는 면이 좀 있었다. 그렇게 먼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버핏한테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그냥 계속 너가 고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버핏에게 설득을 했고 그 버핏이랑 먼거가 만난 게 한 59년인가 60년대 초반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버핏이 먼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 60년대 초반 이후의 어떤 특이한 투자 건을 보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버핏이 뭐 HP에 투자를 했니, 뭐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했니,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60년대에 먼거를 만난 이후에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 이게 중요한 거네요. 예, 여기에서 그 15%에 대한 힌트가 있는 거죠. 그때 뭘 샀냐면 1964년에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샀어요. 아.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고 네네. 뭐 하나 좀 크게 사고 친 게 있었거든요. 그 어떤 창고 비즈니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어떤 그 샐러드 오일이 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 샐러드 오일을 담보로 잡아서 뭐 보관증을 발급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회사가 막 열심히 대출을 일으켜서 뭘 막 그 샐러드 오일 선물을 사고 팔고 하다가 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했고 그래서 대출을 내준 그 은행들이 야 그러면 창고에 이 탱크에 오일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담보 내놔라 하고 가서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냥 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닷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담보인 줄 알았는데. 네, 담보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구나. 네, 사기당한 거구나. 네, 당한 거죠. 그러면은 야 이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면 뭐 일단은 너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너네는 일단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발급을 해줬으니까 니네가 갚아라 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안하다 이러면서 6천만 불을 그냥 손해배상을 해줘요. 6천만 불? 네. 근데 이 회사의 그 당시 자기 자본이 7,80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70% 넘는 금액을 그냥 생 돈으로 그냥 갚아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네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단은 소송이라도 하고 그렇지 뭐라도 해봐야지. 뭐라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덜컥 죄송합니다 이러고 갚아버리냐.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소송을 걸고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때 버핏이 주식을 사요. 근데 그렇게 샀을 때의 PER이 14배예요. 반토막 나도 14배예요. 그리고 PBR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미 7,800만 불 있다가 6천만 불이 날아갔는데 그럼 PBR로는 뭐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비싼 거죠. 그 당시에 버핏은 PER 10배만 넘어도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랬는데 14배짜리를 샀다는 거죠. 그것도 이런 스캔들에 이제 앞으로 있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회사를 샀는데 그럼 살 땐 뭘 했느냐? 어쨌거나 카드 사업을 하는 회사고 여행자 수표 끊어주고 뭐 그런 회사인데 본업이 잘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멕스 카드를 계속 쓰는지 그래서 어떤 가게 가서 아멕스 카드를 내밀면은 그 가게에서 받아주는지 그리고 여행자 수표 잘 돌아가는지 이걸 봤더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 그러면 여차저차 계산해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멕스가 이 사건을 겪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현 시점 이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는 과거의 아멕스보다 훨씬 더 튼튼한 회사가 되지 않았겠냐. 현 시점 이후에? 네. 사고가 터진 이후에는 더 훌륭한 회사가 됐을 거니까 과거보다 더 비싸게 줘도 될 법한데 가격은 반토막이 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산 거죠. 아. 그레이엄은 이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버핏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보기에 회사는 우리 스승님이었다면 이런 거 안 샀을 거다. 네. 하지만 나는 샀다. 네, 왜? 나는 샀다. 나는 뭐 다른 영향도 받았으니까. 네. 그 영향이 뭔고 하니 이런 회사의 질적인 요소, 소비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이 얼마나 반성하고 회사를 더 탄탄하게 바꾸었느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런데 숫자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성적인 그런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숫자적으로는 거죠. 질적인 오히려 건. 그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뭐 인력도 뽑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익적으로나 아니면은 재무제표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론은 그레이엄의 입장에서 회사는 뭔가를 되게 숨기고 감추는 존재고 나는 파이팅을 벌여서 이 회사로부터 뽑아내야 되는. 네, 그런 파이팅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레이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투자자가 되면은 기업과는 어쨌거나 좀 약간은 대면대면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버핏은 아니, 나는 그런 거 좀 그렇다. 그냥 기업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그래서 훌륭한 경영진, 그레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버핏은 계속 하거든요. 훌륭한 경영진이 하는 사업을 그냥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거기서 이게 동반자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버핏은 파트너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다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성장주, 가치주라는 그 말의 그 프레임으로 갇혀 있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네.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볼 때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할 때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내가 들어가서 배당을 하든 뭘 하든 바꿔놓아야 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 물론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랑 같이 동반해서 가는 그쵸. 그런 투자로 바뀌었다. 그런 투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식의 투자법에 대한 얘기가 필립 피셔의 책에 쫙 나오거든요. 네, 필립 피셔 책이 195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나왔고 멍거도 반드시 그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 책을 읽었고 근데 버핏은 아마 버핏은 그 책을 60년대 초에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멍거가 버핏 만나서 야 이거 좀 읽어봐 하고 추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뭐 어떤 경로를 타고 갔든 간에 그 필립 피셔의 그 기업을 볼 때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그 방식이 어떤 형태로건 버핏의 투자 체계,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사라 뭐 이 얘기보다는 되게 또 깊은 곳에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어떤 요소에 내가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적인 요소라는 그 워딩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또 함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무지표상으로 숫자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거 말고 질적인 요소. 이거야말로 진짜로 워렌 버핏이 야 니네는 나 못 따라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뭐 무슨 뭐 고추장맛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질적인 요소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 그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또 아주 어렵지도 않은 게 그래요? 이게 사실 그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 그 책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15가지 질문 아예 질문 목록을 뽑아놔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고 물론 그 15가지 질문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혹은 기관 투자자도 그 15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15개 중에서 뭐 한 5개, 6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는데 근데 아예 피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 네, 어쨌거나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믿을 만한 기업, 뭐 훌륭한 경영진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1, 2, 3, 4, 5, 6, 7, 8, 15 해가지고 네네. 뭐 OX로 체크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준은 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준이 있다. 15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수치상으로도 기업이
기업이 믿을 만한 기업인지를 파악해내는 노하우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저의 뭐랄까 독자적인 해석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버핏의 얘기를 따오자면은 일단 버핏은 오너 어닝이라는 걸 썼고 그게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프리 캐시플로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건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뭐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일단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 설비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투자에 들어가는 거를 빼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풀이 얼마인가 뭐 이런 약간 프리 캐시플로우 뭐 이런 그렇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 네.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뭐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장기간 노력해 왔는가 그래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면 캐펙스 투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면은 이게 정말 결국은 종국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어느 순간에는 돌아왔는가 혹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핑계대면서 야 우리 계속 투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계속 핑계대면서 딴소리 하는가 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ROE 높은 거를 버핏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수치상의 ROE를 높인 거냐 아니면은 부채를 별로 일으키지 않고도 운영 효율성, 영업을 되게 잘해서 높은 ROA를 통해서 높은 ROE를 뽑아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숫자들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숫자가 있긴 한데 그거는 책에서 ROE 높은 거 뭐 레버리지 뭐 그래서 ROIC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그거는 책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오마에서 좀 더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네. 하고 네. 슬슬 마무리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버핏을 따라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냐? 네네. 네, 근데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어려운거나 양적인 요소 파악하는 게 어려운거나 뭐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거나 노력하면은 근처로 다가갈 수는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요소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분은 회사 전체를 통으로 인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버핏이 뭐 그 시스캔디나 이런 회사들을 볼 때 뭐 현금 흐름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투자가 없이도 성장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버핏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00% 인수해서 종속회사로 만들어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배당은 비과세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물론 법인세는 내지만 지주회사 요건을 받으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모회사인 거니까 너네 남는 현금 배당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그냥 그렇게 주총에서 투표를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업하는 거는 사업은 너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대신에 남는 돈은 모회사로 다 올려라. 아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게 크리티컬한 게 지주회사가 돼가지고 자회사가 돼서 이쪽으로 올리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라는 네. 개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0%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반 투자는 당연히 따라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또 김규식 변호사님이었으면 꼭 100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완화시켜서 뭐 20% 30% 그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김규식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지주사 요건 적용받아서 비과세로 현금을 뽑아와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또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현금 활용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종속 회사에 남아 있는 현금 뭐 100달러는 다른 투자자 일반 외부 투자자에게는 이 100달러는 70달러 혹은 아예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70달러 미만의 가치를 가지죠. 한 30달러 뭐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닐 거예요. 네. 근데 버핏 입장에서는 이 100달러는 100달러로 뽑아내고 이걸로 자기가 복리로 연 20 굴린다. 그러면 이건 100달러가 아니라 한 2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회사의 잉여현금 100달러가 외부 투자자에게는 30달러의 가치, 버핏에게는 200달러의 가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버핏은 재투자 없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회사에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를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다른 투자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쉽지 않다. 네.
근데 또 버핏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종속 회사를 고를 때나 그냥 상장돼 있는 회사를 고를 때나 우리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이래저래 따져봤는데 네. 11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버핏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 네. 그것도 책 제목으로 괜찮다. 우리가 버핏을 따라할 수 없는 11가지 이유. 11가지 말고 한 7가지 이유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이제 버핏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홍진채를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주진영, 주현영인가? 주기자를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질문 하나 드리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제가 저희 이제 가는 주주총회 가잖아요. 4월 말에 네.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시기도 하고 운영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번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직 가보지 못했다라는 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네.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처음 가요. 네. 그렇구나. 저도 처음 갑니다. 네. 네, 그래도 투자로 이렇게 썰 풀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이러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언제까지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 그런 약간의 절박감 이런 것도 좀 있고.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죠. 네. 또 하필 또 단테님이랑 또 같이 가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단테님 또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네. 하여튼 아무튼 요즘에 저도 그렇고 단테님도 그렇고 빠니보틀이라고 여행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거기도 100만이 넘는 유튜브인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행 유튜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여행 유튜버 포지션을 노리시는 거예요? 농담인데 아무튼 오마에 가서 뭐 마라톤 하면서도 뭐 찍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마라톤 해야 돼요? 마라톤 안 합니까? 아무튼 마라톤도 하고 뭐 또 하고 해야죠. 여기 가가지고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거 일정이 빡빡하게 하는 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아마 이 이야기는 스토리는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직접 가서 보면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옆에서 볼 수 있다면 저도 되게 영광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많이 이제 홍진채 대표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뭔가를 하나 질문을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되게 그냥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 있거든요. 홍진채 대표님에게 땡땡땡이란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별건 아니지만. 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예측 가능한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도 홍진채 대표님에게 워런 버핏이란? 버핏이요? 어떤 존재인가? 스승님 같은 존재죠. 스승님? 네, 이건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투자를 알려주신 분은 사실 피터 린치가 더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피터 린치로 바탕을 쌓고 나서 이제 버핏이나 그레이엄이 하는 얘기가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 선생님을 제가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도 그랬지만 버핏의 수익률,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 혹은 어떤 개별 투자권, 맞아. 항공주에 투자를 했다가 저점에 다 팔아버렸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오가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아예 리그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미 실적으로 평가받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났거든요. 사실 버핏이 2번 은퇴한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버핏이 일단은 1956년 56년에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 조금 일하다가 그냥 56년에 그레이엄이 회사 물려줄게라고 했더니 네가 경영해라고 했더니 그냥 아니요 싫은데요 이러고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은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은퇴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오마하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지인들을 모아서 자기 파트너십 합자 회사를 차리는데, 그래서 그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1956년부터 69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러고 69년에 또 그만할란다. 저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해버려요. 69년에 이미 2번이나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파트너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파트너십 끝나고 이제 버크셔의 회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버크셔의 회장이 된 거는 1965년이에요. 65년부터 그냥 부업으로 그 버크셔 회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펀드 매니저가 본업이고 이제 사모펀드를 할 때는 뭐 본인이 어떤 피투자 회사의 이사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도 VC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포트폴리오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그냥 대주주도 됐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내가 회장할게 라고 하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하다가 그러니까 버크셔 회장은 부업이었고 66년부터 자기가 그 체어맨즈 레터를 썼어요. 그러면서 본업은 이 버핏 파트너십 펀드였는데 이건 69년에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업은 그냥 여기서 은퇴하긴 좀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버핏 파트너십 시절에 총 수익률 기준으로 연 평균 한 30%를 했거든요. 56년부터 69년이니까 한 14년이잖아요. 그때 이미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버크셔 시절 초반부에도 2000년 이전까지도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또 막 최근에 좀 약간 기술주 이렇게 됐다가 또 뭐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막 성과로 뭘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넘사벽인데 천상계에 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어떤 디테일한 몇 가지 투자건들 혹은 최근 1, 2년 사이의 버크셔 수익률 이걸 가지고 뭐 버크셔는 이제 한물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그 버핏 한물 같다라는 얘기는 이미 1999년에도 나왔고 2007년에도 나왔고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래서 그 버크셔의 그 어떤 버핏의 투자자로서의 버핏의 모습보다는 저는 이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첫 아내가 사망하고 난 후에 뭐 전 재산을 그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거나 그 이후에 또 더 기빙 플래치라고 다른 그 갑부들을 모아서 이거에 동참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뭐 그런 게 정말 그 이 사회의 뭐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는 사실 다른 어떤 훌륭한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뭐 그레이엄이나 조지 소로스나 뭐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존경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존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간단한 질문에 이렇게 길게 대답해 줄 줄 몰랐어요. 또 불량 추가를 해가지고 아니 워렌 버핏이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훌륭한 스승님, 그리고 본받을 만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그런 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분을 저희가 만나러 갑니다. 4월 마지막 이제 한 2, 3주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버핏님을 만났을 때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을까? 아무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뭐라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를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